안녕하세요. BCI 개론 수업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뇌파를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봤었고, 이러한 방법들은 인베이시브한 방법과 논 인베이시브한 방법으로 나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인베이시브한 방법과 논 인베이시브한 방법에 따라서 장단점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베이시브하게 측정을 하면 할수록 좀 더 좋은 SNR의 신호를 얻을 수가 있고, 좀 더 좁은 영역의 신호를 얻을 수가 있고, 논 인베이시브한 방법으로 측정을 하면 상대적으로 SNR이 굉장히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수술을 하지 않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또 이제 인베이시브한 방법으로 측정을 할 때는 뇌의 국소 부위만 측정을 한다는 단점이 있는데, 논 인베이시브한 방법으로 측정을 하면 뇌의 전 영역을 측정할 수 있다는 이런 장단점들이 있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뇌파 측정 실험을 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들을 거치게 되는데, 어떤 단계들을 거치게 되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크게 큰 그림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뇌파 측정 실험을 하기 위해서 실험을 어떻게 할지 먼저 계획을 짜야 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실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나 이런 동물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때는 IRB라는 기관으로부터 이 연구가 문제가 없는지 먼저 승인을 받고 나서 실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IRB 승인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 시각 자극이나 또는 사운드 자극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측정 장비들의 세팅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나서 피험자들을 모집을 하고 그 피험자들한테 이제 실험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동의를 받고, 그리고 나서 EEG 장비를 부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측정을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뇌파 측정을 할 때, 뇌파 측정을 하고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좀 겪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같이 한번 살펴보면, 보통 생체 신호들의 대표적인 생체 신호들에는 EMG 신호라고 해서 근육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가 있고, ECG 또는 EKG라고 해서 심장이 뛰는 거에 따라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가 있고, 우리가 이제 분석하려고 하는 이런 EEG 신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 EMG 신호, ECG 신호, EEG 신호를 이렇게 같이 살펴보면, EMG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임이 없을 때와 움직임이 있을 때 이 신호의 차이가 굉장히 명확히 드러나죠. 그리고 ECG 같은 경우에는 PQRS파라고 해서 이런 그 심장이 뛰는 거에 따라서 이런 파형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게 돼요. 근데 EEG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눈으로 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EMG 신호나 ECG 같은 경우는 물론 이런 ECG 신호나 EMG 신호도 잡음 제거를 해주고 또 어떤 신호 처리 과정들을 해줘야 되긴 하지만, EEG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른 생체 신호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좀 더 정밀한 분석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석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EEG 신호를 측정을 하고 분석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패러다임으로 실험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벤트 릴레이티드 방식이 있고 스폰테니어스 방식이 있는데, 이 이벤트 릴레이티드 방식은 뭐냐면 어떤 자극을 주고 그거에 대한 뇌파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이벤트 릴레이티드 패러다임으로 측정을 한다는 것은 어떤 자극을 주고 그때에 대한 반응을 볼 때 이런 실험을, 동일한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해서 수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소리를 들려줬을 때 그거에 대한 뇌파 반응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소리를 들려주었을 때 뇌파를 찍는데, 이런 실험을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번 소리를 들려줬을 때 그거에 대한 EEG 신호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이 신호만 봐서는 이 소리에 대한 반응이 어떤 건지 알기가 어려운데, 이런 동일한 실험을 100번 반복한 다음에 그 신호들을 평균을 취해주면 이 자극에 의해서 발생한 것과 상관이 없는 반응들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발생을 할 거예요. 랜덤하게.
그러면 이런 신호를 여러 번 측정을 해서 평균을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랜덤하게 발생을 한다면 언제는 이렇게 플러스로 나오고 언제는 마이너스로 나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평균을 취하면 0으로 수렴을 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자극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패턴이 있다면 그것은 계속 비슷한 패턴으로 발생을 하게 될 테니까 평균을 취해도 그 반응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뇌파 반응이 한 번 측정을 했을 때는 눈으로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여러 번 반복 실험을 해서 평균을 취하면 상관이 없는 반응들은 이렇게 상쇄가 돼서 줄어들게 되고 이 자극과 관련이 된 뇌파 반응들은 평균을 취해도 그대로 남아있게 돼서 우리가 관심 있는 뇌파 반응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자극을 주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는 방법, 이렇게 측정해서 분석하는 방법들이 이벤트 릴레이티드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스폰테니어스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이렇게 자극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발생을 하는 뇌파 반응을 보는 거예요. 보통 많이 측정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레스팅 스테이트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건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어떤 자극을 보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편안한 상태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는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이 어떤 동일한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잠을 자는 거는 이제 잠의 수면 상태에 따라 스테이트가 달라지게 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평상시 상태가 유지가 되도록 하는 유지를 해주고 그때 뇌파를 측정을 해서 그 뇌파의 그 뇌파를 분석하는 방법이 스폰테니어스 방법이고, 일반적으로는 보통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레스팅 스테이트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상태를 많이 측정을 하고, 또는 눈을 뜨고 있을 때 또는 눈을 감고 있을 때 이런 경우에 대해서 측정을 하기도 하고, 아까 언급한 것처럼 잠을 잘 때 이 단계별로 뇌파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또 의식 연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취를 하는 거에 따라서 의식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런 마취 농도에 따라서 의식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는 방법들이 스폰테니어스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다룰 대부분의 뇌파 반응들은 거의 대부분 이벤트 릴레이티드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자극을 주는 시점이 있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거나 자극을 주고 그때 어떤 움직임이나 어떤 그 생각의 의도를 발생시키도록 유도하는 그런 실험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이런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하고 그거에 대한 평균적인 반응을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실험 설계하는 부분부터 어떻게 실험 설계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할 텐데, 먼저는 제가 실험을 해서 논문을 썼던 방법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2013년도에 저널 오브 뉴럴 엔지니어링이라는 곳에 나왔던 논문을 기반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실험을 어떻게 계획을 할지, 실험을 어떻게 설계를 할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했던 실험은 어떤 실험이었냐면, 팔 움직임을 수행을 할 때 다른 움직임 방향에 따라서 팔 움직임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뇌파의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이런 뇌파로부터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 사진인데, 팔 움직임을 수행을 할 때 팔의 위치를 측정을 하는 게 필요했고, 이 사람이 아무렇게나 팔 움직임을 수행을 하면 앞에서 잠깐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 뇌파 반응을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동일한 움직임을 수행을 하게 하고 그 반응들을 평균을 취해서 분석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일한 움직임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한 움직임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각 자극을 줬어요. 그리고 3차원 팔 움직임을 수행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입체 안경을 쓰게 하고 입체 영상을 보여주게 해서 그 입체 영상에 따라서 팔 움직임을 수행을 하게 하고, 그때 이렇게 손의 위치와
뇌파를 동시에 측정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실험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때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이 가운데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하면 타겟이 이렇게 그 네 모서리 중에 하나에 나타나게 있어요. 그래서 왼쪽이 오른쪽이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에 나타나게끔 했었고, 이런 타겟을 몇 개를 나타나게 할지, 또 이런 타겟이 나타나는 시간은 얼마나 나타나게 할지, 또 이 자극과 자극 사이에 간격은 얼마나 유지가 되게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고, 이런 실험 자극이 몇 번 반복돼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간격이나 자극 제시되는 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뒤에서 나중에 설명을 하긴 할 텐데, 이런 걸 트라이얼이라고 하는데, 트라이얼 수가 이 자극 제시가 몇 번 자극이 제시가 되는 것들, 자극이 제시가 돼서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을 트라이얼이라고 하는데, 이런 트라이얼 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분석 결과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트라이얼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뇌파 분석 결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런 트라이얼 수를 늘리면 무조건 좋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뇌파 측정 실험을 해보면 피험자가 굉장히 지루해요.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면 피험자가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그럼 나중에 가면 이 뇌파 반응이 오히려 더 잘 안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트라이얼 수를 많이 늘리는 것도 좋지만, 또 피험자가 피곤해하지 않을 정도, 또 집중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이 피험자가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할 때는 이제 이걸 세션이라고 하는데, 한 번 쭉 레코딩하는 이것을 세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세션을 한 10분 정도로 측정을 하고, 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또 다른 세션을 측정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트라이얼 수나 세션 수를 어떻게 할지, 또 이런 자극 간격은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하나 설명을 해줘야 될 게, 보면 그럼 트라이얼 수를 늘리기 위해서 자극 제시를 해주고 어떤 반응을 볼 때 이 자극과 자극 사이의 간격을 좀 짧게 해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걸 무조건 짧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뇌가 어떤 반응을 하고 나서 이 반응이 반응의 자극에 의한 반응이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유지되는 시간이 있어요. 이것이 내가 움직임을 수행을 하느냐, 또는 소리를 듣는 거에 대한 반응이냐, 뭐 이런 자극에 따라서 반응이 유지되는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그 뇌파 반응이 사라지고 났을 때 다시 그 다음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실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극 간격을 다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다른 비슷한 논문들을 찾아봐서 보통 움직임 수행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간격을 주고 실험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보고, 트라이얼들은 얼마나 많은 트라이얼들을 찍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보고, 또 서브젝트 수도 피험자 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찍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논문들을 기반으로 알 수도 있고, 아니면 파일럿 테스트라고 해서 임의로 몇 명을 먼저 찍어보는 거예요. 한 3, 4명 정도 찍어보거나 아니면 한 5명 정도 찍어보고 나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고, 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 간격이 더 길어야겠구나, 또는 더 짧아도 되겠구나, 또는 세션 수를 늘려야겠구나, 트라이얼 수를 늘리거나 줄여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수치들이 굉장히 실험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논문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파일럿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런 실험 설계를 하고 나서 IRB라는 기관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IRB라는 기관은 어떤 곳이냐면, 이 IRB라는 게 인스티튜셔널 리뷰 보드의 약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실험을 할 때 이 실험 대상자가 되는 피험자가 그 보통 실험을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이지만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닐 경우가 많거든요. 일반인들이나 대학생들 또는 어떤 환자 구원이 실험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실험에 참여했을 때 실험으로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전문가들이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설명하지 않았다거나 또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감시 기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IRB라는 곳은 이런 전문가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안전성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이런 IRB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실험 계획을 한 것들에 대한 여러 관련 서류들을 제출을 하면 이 서류들을 평가를 해서 문제가 없는지들을 평가를 해요. 그래서 피험자들의 어떤 권리나 안전이나 복지, 뭐 실험을 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승인을 해주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IRB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서류들을 제출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어떤 실험이냐에 따라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가 달라지게 되고, 보통은 이 IRB를 승인해주는 기관에서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라 라는 것들이 이제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작성을 했던 것들을 살펴보면 연구 계획에 대해서 이런 심사 의뢰를 한다라는 심의 의뢰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연구 계획서가 내가 어떤 연구를 할지 이런 계획서들과 이 연구 계획서들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놓은 이런 요약서들도 제출을 하게 되고, 또 임상 실험을 하게 되면 임상 실험과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제출해야 되고, 식약청이나 또 어떤 기관에서 승인이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에 관련된 정보, 또 뭐 제조사의 허가 관련된 것들, 또는 연구 책임자의 이력, 또는 뭐 이런 실험을 할 때 또 안전교육을 받아야 돼요.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내가 윤리 교육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증빙 자료를 내야 돼요. 그래서 연구 책임자나 실험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증빙 자료도 제출을 해야 되고, 연구비 내역서 같은 경우는 뭐 해당하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자료 중에 연구 계획서의 일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거는 이제 피험자분한테 설명을 하는 자료예요. 연구 계획서는 더 자세히 작성을 해야 되고, 피험자분한테 이 연구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피험자분한테 받을 동의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게 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연구 책임자를 비롯해서 실험을 직접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윤리교육을 받은 거에 대한 어떤 증빙 자료 같은 것들도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런 IRB 승인 절차들도 기관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보통은 이런 IRB 위원회가 자주 열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주기적으로 이런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제 연구를 수행을 했었는데, 서울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달 정도는 있어야 서류를 제출하고 이제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근데 바로 승인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이제 작성했던 계획서가 어떤 부분이 이제 좀 내용이 미흡하다거나 어떤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 다시 수정을 해서 제출을 하고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시간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IRB 승인을 받고 나서 뇌파 측정 실험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IRB를 제출을 하고 적어도 최소 한 달에서 한 달 반, 두 달 정도는 있어야 뇌파 측정 실험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IRB는 그 연구 계획서는 미리 최대한 빨리 작성을 해서 심의 의뢰를 신청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것들 실험 준비를 해야 여러분들이 빨리 좀 시간을 단축해서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IRB를 신청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IRB 신청을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을 만들면 되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입체 영상을 피험자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입체 자극을 만드는 것들이 필요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의 위치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센서들을 알아보고 그 센서가 뇌파 측정 장비와 동시에 측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센서의 측정 값을 이 장비와 연동하는 또 그런 그 전자 장비들을 또 만들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들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사운드를 들려줘야 된다거나 피험자가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험자한테 어떤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1, 2, 3번 답변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여러분들 그런 반응을 받을 수 있는 장비들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각 자극이나 청각 자극 또는 반응을 받는 것 또는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을 레코딩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런 실험 세팅을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레코딩과 관련된 여러 실험 세팅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뇌파 측정하는 장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각 자극을 제시를 하건 소리 자극을 제시를 하건 이런 자극 제시를 위한 어떤 소프트웨어라던가 아니면 또는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자극을 줘야 된다면 그것과 관련된 하드웨어도 필요한 거고,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어떤 움직임이나 또 피험자의 어떤 상태를 측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는 또는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센서들도 이 뇌파와 같이 측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 피험자로부터 어떤 반응을 받는 게 필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리스판스 패드라고 해서 이렇게 피험자가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것들을 같이 레코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피험자가 집중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험 중간중간에 5분 간격이라던가 10분 간격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어떤 문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내서 피험자가 집중하고 있냐, 복잡한 게 아니더라도 그러면 1을 눌러라. 그러면 1을 계속 누르고 있다면 이 피험자가 계속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험자의 어떤 반응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 캠코더를 달아서 피험자가 계속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같이 레코딩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실험 세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이 자극이 제시되는 시점이나 또는 어떤 반응이나 어떤 움직임 같은 것들을 우리가 레코딩하는 것들이 이 뇌파를 측정하는 것과 같이 동기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뇌파가 어떤 시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걸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뇌파 측정 레코딩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자극 제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킨다. 그럼 동시에 실행이 되지가 않잖아요. 이런 것이 얘를 실행시키고 나서 얘가 1초 후에쯤에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또는 내가 옆에서 그 두 명의 사람이 동시에 하나 둘 셋 하면 누르자 해서 하나 둘 셋 해서 누르면 비슷한 시점에 시작을 하긴 하겠지만 그 시점 간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험을 하면 안 되고, 이 자극이 제시되는 시점과 뇌파가 측정되는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 자극이 제시가 되고 제시가 되었는지가 뇌파가 측정되는 거에 동일하게 측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뇌파 측정 장비를 파는 회사에서 이런 시각 자극이나 청각 자극을 제시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같이 판매를 하거나 제공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싱크를 맞출 수 있는 장비들을 같이 판매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뉴로스캔사의 제품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그곳에서는 이제 스팀이라는 장비를 이용을 해서 이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싱크를 맞출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팔 움직임을 측정을 했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그 뇌파 측정하는 거 외에 부가적으로 생체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채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64채널의 EEG 신호를 측정을 하고 또 이제 EMG 신호와 같은 것들을 측정할 수 있도록 4채널을 따로 제공을 했었는데, 내가 원하는 이런 추가적인 신호들을 여기에 같이 이제 측정을 하도록 이렇게 연동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측정을 했던 손 움직임 위치는 0에서 5V 사이로 위치에 따라서 이제 전압이 달라지는 그런 센서였는데 그걸 이제 여기에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그라운드는 여기 꽂아주고 센서 신호는 이제 위쪽에 꽂아주고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을 했었고 이때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보통 이제 전자장비들의 출력은 한 0에서 5V 신호를 사용을 할 때 0에서 5V 사이의 신호를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 이 뇌파 측정 장비나 EMG 측정 신호들은 미리볼트나 마이크로볼트 정도 단위의 굉장히 작은 단위의 변화를 측정을 하는 장비라 측정 범위가 훨씬 작아요. 그래서 이런 0에서 5V의 신호 같은 것들을 여기서 레코딩을 하려면 전압 강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을 해봐서 전압 강화를 시켜줬는데 제가 실험을 할 때는 그래서 한 100분의 1 정도로 신호의 크기를 줄여줘서 레코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극 제시나 또는 이제 어떤 반응들을 같이 레코딩할 수 있도록 이런 실험 장비들을 세팅을 해주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실험 계획도 다 마쳤고 어떤 자극 제시 하는 그런 자극들이나 실험 세팅들도 다 마치고 IRB 승인이 이제 승인이 되고 나면 이제 피험자들을 모집을 해서 실험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피험자를 모집할 때는 이런 식으로 어떤 모집 안내문 같은 것들을 학교 게시판 같은 데에 올릴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홍보할 수 있는 매체들에 올리거나 게시판 같은 데 붙여서 이제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험 목적을 가지고 있고 실험은 보통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이런 것들 어떤 내용들을 실험을 하게 되는지 실험을 하게 되면 어떤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는지 실험을 하고 나면 어떤 혜택들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서 피험자를 모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실 어떤 그 불편을 감수하고 실험에 참여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피험자비를 제공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피험자비는 굉장히 많은 금액의 피험자비를 제공을 하는 건 아니고 이분이 피험자에 참여함으로써 교통비도 소요가 되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못하는 거에 대한 보상 정도로 적절한 피험자비를 이렇게 지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피험자를 모집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스케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뇌파 측정 장비를 다른 사람과 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 피험자와 연락을 해서 언제 스케줄을 잡게 되면 다른 뇌파 측정하는 사람들도 그 스케줄을 알 수 있게 공유를 하고 다른 사람의 스케줄이 없는 때에 스케줄을 잡을 수 있도록 이런 일정 조절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피험자 모집이 끝나게 되면 피험자가 이제 실험을 하러 연구실로 찾아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면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피험자한테 다시 한번 실험 내용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게 될 실험은 어떤 실험이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만약에 불편을 느끼게 된다면 실험 중간이라도 바로 멈출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실험에 이 피험자가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사실 이것은 이제 피험자를 이렇게 리크루트할 때, 피험자를 모집할 때 이 실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면 나이는 뭐 한 20세부터 뭐 40세 이하의 피험자만 모집을 한다거나 실험 목적에 따라서 뭐 오른손잡이여야 된다거나 시력은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거나 뭐 남성만 모집한다거나 여성만 모집한다거나 어떤 질병이 있으면 안 된다거나 또는 특정 질병이 있는 사람만 모집한다. 이런 내용을 언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피험자분이 왔을 때 연구 실험 내용을 설명하고 나서 그런 조건들을 만족하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실험을 하는데 피험자군에 따라서 반응이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에 따라서 뇌파 반응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고 피험자가 내가 모집하고자 하는 피험자군에 속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만약에 적합하지 않다면 실험을 수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피험자에게 이런 실험 내용도 다 설명을 했고 내가 실험하고자 하는 피험자군에 속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다면 피험자한테 이 실험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피험자가 바로 이렇게 직접 동의를 할 수도 있고 만약에 피험자가 직접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호자를 통해서 또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이렇게 동의를 받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이 실험에 대한 설명 내용은 이제 피험자분에게 이 설명지를 전해주고 또 이런 동의서를 받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피험자를 모집하고 설명이 마쳤으면 이제 실제로 뇌파를 측정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뇌파 측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뇌파를 측정을 할 때 장비들마다 이런 센서를 부착하는 방법들이 다른데 센서를 일일이 하나하나 자신이 이렇게 위치를 정해서 부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캡 타입으로 모자를 쓰듯이 쓰면 얘네들이 알아서 이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때 캡을 사용을 하거나 내가 부착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측정된 신호를 말할 때 내가 측정한 신호와 다른 사람이 측정을 했을 때 동일한 위치를 의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뇌의 영역들을 공식적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1020 시스템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1020 시스템이라는 것은 전극의 우리 머리 표면에서 전극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1020가 이런 어떤 비율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네이즌이라고 이렇게 코가 시작하는 부분에 이렇게 온폭 패인 부분을 네이즌이라고 하고 이니온은 이 뒤통수 뒤에 이렇게 이제 뒤통수 끝나는 부분 그래서 여기 뼈가 살짝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이니온이라고 하는데 네이즌과 이니온을 이렇게 10% 20%씩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네이즌에서 10% 그 다음에 다시 20% 했을 때 이제 정수리가 되게 되고 다시 20%, 20%, 10%가 되게 되면 이니온이 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서부터 뒤를 10%, 20%씩 나누고 또 다시 평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배웠죠? 이 호리젠탈 면에서 봤을 때 네이즌에서부터 다시 10%, 20%, 20% 나누면 이제 그 정수리 부분에 해당을 하게 되고 다시 20%, 20%, 10% 나누게 되면 이제 이니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세지탈 영역에서 10%, 20% 나눈 것과 호리젠탈 플랜에서 이렇게 10%, 20% 나눈 것들이 교차점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지탈 방향으로 나눈 것과 호리젠탈 방향으로 나눈 것들이 이렇게 교차점이 생기게 되고 그럼 이 위치들마다 이제 전극을 부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착하는 위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극이 부착하는 위치들도 이런 어떤 공식적인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FP1이 있고 FP2가 있고 그냥 F가 있고 뭐 FZ가 있고 C가 있고 P가 있고 이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임의로 붙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부학 용어들 배웠었죠. 그 해부학 용어들 기반으로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제 되뇌를 네 가지 롭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프론탈 롭, 템퍼럴 롭, 페리에탈 롭, 옥시피탈 롭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프론탈 롭 중에서도 더 앞에 부분, 프론탈 롭 중에서 앞에 부분을 프리프론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프리프론탈 같은 경우에는 FP로 표시를 하고 프론탈 롭 같은 경우에는 F로 표시를 하고 템포랄 롭 같은 경우에는 T, 페리에탈은 P, 옥시피탈은 C로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센트럴 영역은 C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4개 롭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프리프론탈 롭은 뭐고 센트럴은 어디에 속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프리프론탈 롭은 프론탈 롭에 해당하는데 그 중에 앞에 부분을 프리프론탈이라고 하는 거고 센트럴 영역은 페리에탈 롭에 해당을 해요. 근데 페리에탈 롭 중에 그냥 요 정수리 영역에 있는 센트럴 영역은 그냥 C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왼쪽은 우리가 홀수 번호로 표시를 하고 오른쪽은 짝수 번호로 표시를 해요. 그리고
이 메디알 영역이 있을수록 숫자가 작고 레터럴 영역 쪽 바깥쪽으로 갈수록 그 숫자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뭐 F3 영역이다 라고 하면 어딘지 알 수 있겠죠. F라고 하면 미안해요. F라고 하면 프론탈 롭인데 3이라고 하니까 홀수니까 왼쪽이고 좀 더 메디알 쪽에 가깝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정중앙 메디알 쪽은 Z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Z면 정중앙인 거고 Z보다 좀 작은 뭐 예를 들어서 1이다 그럼 좀 더 메디알 쪽에 가까운 왼쪽인 거고, 3이면 그 옆, 7이면 그 옆이 되는 거고, 만약에 2다 그럼 요 정도가 되는 거고, 4다 그럼 더 오른쪽, 8이다 그럼 더 라테랄 쪽, 뭐 6이면 4와 6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정극 이름만 갖고도 내 머리에서 어느 위치쯤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정극 위치를 기반으로 정극을 부착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정극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젤 타입도 있다고 했고, 드라이 일렉트로드도 있다고 했고, 뭐 액티브 일렉트로드도 있다고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었는데, 보통은 젤 타입을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젤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정극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젤을 먼저 한번 섞어준 다음에 젤을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쭉 빨아들여요. 이 바늘은 이제 우리가 주사 맞는 것과 같은 뾰족한 바늘은 아니고 끝에가 이렇게 좀 커요. 그래서 이 바늘을 가지고 주사를 가지고 젤을 여기 머리에다가 정극에다가 쭉 삽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젤 같은 경우도 그냥 삽입만 한다고 측정이 되는 게 아니라 삽입을 하고 이 주사기를 좀 저어줘서 젤이 머리 표면에 잘 컨택이 되도록, 잘 부착이 되도록 이걸 저어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참 스킬이 많이 필요한데, 너무 세게 저으면 피험자가 이 두피가 손상을 입어서 머리 표면이 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고 조심하게 살살살살 해야 되고, 근데 또 이거 너무 겁먹어서 너무 살살하면 이 컨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임피던스 체크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 정극이 잘 접착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임피던스 체크를 해서 실험 기준보다 더 이렇게 임피던스가 낮아졌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실험을 해야 되고, 이때 또 조심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임피던스가 잘 안 낮아진다고 젤을 막 계속 삽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젤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얘가 점점 이 주변으로 퍼져나가겠죠. 그러면 옆에 있는 정극과 젤이 닿으면 이제 쇼트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측정된 신호와 여기서 측정된 신호가 동일한 신호가 측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젤을 삽입을 할 때도 너무 많이 삽입을 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삽입하면 또 컨택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너무 세게 저어주면 표피가 손상되니까 그러면 또 안 되고, 또 너무 대충만 저어주면 이 임피던스가 제대로 떨어지지 않아서 측정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익숙해지면 이 한 64채널 정도 되면 젤을 삽입하는데 한 30분에서 60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피험자가 왔는데 이걸 막 너무 오랫동안 젤만 삽입하고 있으면 피험자가 지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험을 하기 전에 많이 익숙해져야 돼요. 네, 그런 연습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건식 일렉트로드는 사용은 해봤는데 이제 실험을 해보진 않았었는데, 건식 일렉트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정극을 쓰는 것 자체는 되게 편한데, 이 정극이 머리카락에 때문에 잘 컨택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렇게 움직여줘서 이 임피던스 체크를 해서 잘 컨택이 됐는지 또 확인을 해주고, 또 이 실험을 할 때 또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시간이 오래되면 겔 같은 경우에는 말라요. 그리고 이 건식 일렉트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 너무 오래 쓰고 있으면 얘가 머리를 쪼여주면서 아파요. 이 일렉트로드가 머리를 누르면서. 그래서 너무 오랜 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실험을 할 때 고려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뇌파를 측정을 한다는 건 어느 영역보다 이
각각 전극들이 높은가 이런 상대적인 전압을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곳을 레퍼런스라고 하는데 레퍼런스가 되는 곳이 또 잘 컨택이 돼 있어야 이제 신호를 제대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는 우리가 보통 메스트로이드라고 해서 이제 귀 뒤쪽에 딱딱한 뼈에다가 많이 측정을 하기도 하고 볼에다가 측정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측정하고 나서 전체 신호로 이제 에버레이지를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귀 뒤에 메스트로이드라는 데 레퍼런스를 달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스크럽 젤을 가지고 피부를 살짝 이렇게 문질러줘서 스크럽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런 일렉트로드를 이런 패스트라는 풀을 이제 이렇게 좀 더 겔보다는 좀 더 찐득한 이런 패스트를 붙여서 이렇게 전극을 붙여주게 돼요. 네. 그래서 이 레퍼런스 신호는 다른 전극들은 하나가 좀 컨택이 안 되면 그 신호만 잘 측정이 안 되는 거지만 레퍼런스 신호가 떨어지게 되면 이 전체 신호가 다 잘못 측정이 되게 되는 거라 레퍼런스 신호는 잘 측정이 될 수 있도록 잘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스크럽도 잘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런 일렉트로드를 메스트로이드에 붙여줬으면 얘가 잘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테이프로 잘 붙여주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세팅들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보통은 레퍼런스 신호를 이제 뭐 메스트로이드나 아니면은 이제 볼 같은데 측정을 하긴 하는데 아니면 또 다른 경우는 이렇게 CG 채널에서 레퍼런스를 측정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해요. 네, 요 그림이 아니네요. 예, 요 경우네요. CG 채널에서 측정을 해서 레퍼런스로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그라운드에다가 연결을 해서 그라운드라는 건 이제 장비적으로 그라운드가 되어 있는 접지가 되어 있는 곳에다가 연결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그라운드를 연결하기보다는 레퍼런스를 따로 측정을 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뭐 신체의 다른 부위들에다가 레퍼런스를 잡아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측정된 신호들의 이 각각 전극에서 측정된 신호들의 평균값을 레퍼런스로 잡아주기도 해요.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실험 목적에 따라 이런 것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CG 채널을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연구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이 뇌파가 CG 채널 주변에서 나온다. 근데 그럼 레퍼런스를 CG로 잡으면 CG 채널은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CG 채널의 신호는 0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실험을 할 거냐에 따라서 이런 레퍼런스를 어디로 잡아주느냐가 좀 달라지고 보통은 이 메스트로이드나 볼에다가 많이 측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리레퍼런싱을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험을 하고 나면 이 뇌파에 잡음이 껴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뇌파를 측정한 걸 이렇게 봐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출렁이 있는 부분들이 보이게 돼요. 그럼 처음 실험을 하고 나면 우와 이때 뭔가 뇌파가 변하네 실험이 잘 됐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출렁이 있는 것들은 이 사람이 움직였거나 아니면 뭐 이를 악문다거나 또는 눈을 움직였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아티팩트, 잡음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뇌파가 출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 이게 뇌파 반응 때문에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아티팩트 때문에 발생을 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것들을 같이 레코딩을 해줘요. 그래서 눈 움직임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를 EOG라고 하는데 이런 EOG는 보통 기본적으로 다 측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 내가 팔을 움직이면 안 된다 라면 팔에 EMG 신호를 같이 레코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아티팩트가 발생을 했는데 EMG 신호가 그때 발생을 했다. 그럼 얘는 EMG 때문에 발생을 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EOG 때문에 발생을 하면 EOG가 만약에 발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뇌파가 출렁이면 EOG 때문에 발생을 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런 게 없는데 출렁였다면 또 다른 아티팩트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빨을 문다거나 이러면은 EOG에 안 나타날 수도 있고 EMG에도 안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EEG에는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뒤에 나중에 이제 프리프로세싱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긴 할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생체 신호나 어떤 반응들을 같이 레코딩을 해줘서
이런 아티팩트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이런 게 없어도 분석 방법으로 빼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면 이 뇌파 패턴에 좀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서 기왕이면 이런 생체 신호들을 같이 레코딩을 해줘서 이런 아티팩트가 발생을 했다면 이 부분의 뇌파는 사용을 안 하고 잘 측정이 된 뇌파만 분석에 사용을 하는 게 더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제 또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이런 아티팩트에 의한 영향들을 제거를 해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EOG 신호를 측정을 할 때는 EOG의 눈 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눈의 위아래 이렇게 한 채널을 측정을 하고 또는 좌우 한 채널을 측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하면 이제 눈이 위아래로 움직인다거나 옆으로 움직일 때 이 신호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레퍼런스를 다른 곳에 잡아주고 이렇게 네 채널을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럼 너무 많은 신호를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위아래로 여길 레퍼런스로 잡고 여기를 이제 측정으로 잡고 또 이쪽을 레퍼런스, 이쪽을 측정 또는 두 개가 반대로 바뀌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쌍, 한 쌍 그래서 두 쌍으로 보통 EOG를 많이 측정을 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뇌파 측정하는 실험을 설계하는 부분부터 해서 IRB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뇌파 측정을 위한 실험 세팅을 하고 피험자를 모집을 해서 측정을 하는 것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험을 하게 되는지 또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측정된 신호들을 분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